2년 안에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지난 29일 부하슈자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2년 이내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국과 한국의 무기들을 대거 계약했는데 미국의 무기들은 대부분 빨라야 2025년 이후에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이루겠다는 가장 강력한 지상군은 한국의 무기를 통해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12만 정도의 병력을 30만 대군으로 확장해 한국에서 도입한 신무기들을 가지고 유럽 최고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는 7월 13일에서 15일 전국경제연합회가 폴란드의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가는데 이때 지난해 맺었던 전차 자주포 2차 계약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48문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1차는 긴급 소요분이고 2차 계약에서 실제 대량 도입하는 구체적인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를 쓰는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보았다며 한국산에 대한 신뢰도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내에서는 왜 크랩 자주포를 더 생산하지 K9 자주포를 648문이나 도입하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 크라프와는 달리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K9 자주포는 급속 사격 후 진지를 빠르게 이탈하는 사격 후 진지 이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사격하고 신속하게 진지를 이탈할 수 있는 능력은 자주포 부대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도 현재 폴란드 산업은 주력 전차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어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력과 놀라운 생산력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지금 전차나 자주포 등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만드는 놀라운 신무기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면서 불과 2년 만에 첨단 무기로 무장한 새로운 군대를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폴란드가 도입하고자 하는 한국의 무기와 이를 통해 만드는 부대와 전술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적 수준의 해군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8일 이임을 한 마크 셰이퍼 주한미군 해군사령관은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 속도와 역량이 진심으로 놀랍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친저부와 외조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의 손자로서 미 해군 특수전 전문가로 한국의 해군 사령관으로 와서 한국 해군의 놀라운 발전을 직접 봤습니다. 이제 한국 해군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CNN은 대한민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아 주목받았습니다.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동아시아 지역 제해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 해군력에 맞설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미래 해군의 핵심이라 불리는 새로운 해군 무기에 대한 개발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제해양 방위산업전에서 하나오션은 차세대 구축함을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정 레이더의 탐지대 확률을 낮춘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인 첨단 신형 함정 KDD-XS입니다. 길이가 145m, 배수량 7,000톤급 구축함 KDD-XS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해 적군이 탐지할 수 없게 만들어 유령 전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령 전함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포는 포신을 포탑에 수납했다가 유사시 포탑 밖으로 꺼내서 쏘는 팝업 개념을 넣는데 한 포 뒤에는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48셀을 장착, 함대공 미사일과 대잠 미사일 등을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드론이나 무인버트 공격을 탐지, 격퇴할 레이저 무기와 전자광학 추적체계도 운용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에 대응하고자 로봇 기술을 적용해 승조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찰 또는 공격 임무를 수행할 다양한 무인 무기를 실을 예정입니다. 무인 헬기 2대와 무인 수상정 2대, 무인 잠수정 2대가 탑재되어 위험 강도가 높은 임무를 사람 대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해상작전을 무인 장비로 수행하는 드론 항모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래 해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추격시킬 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탑재 가능한 전력은 수지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여 대, 해경 항공기 1기 등입니다. 하나오션은 약 1만 6천 톤급으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과 강제 착함 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기를 포함한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해군은 이번 마덱스에서 미래 해양전에 대비해 구축 중인 새로운 전투체계 네이비시 고스트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보여줬습니다. 네이비시 고스트 전투체계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위인 전력에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함, 무인 항공기, 무인 자율 로봇, 무인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무인 차세대 기뢰 제거 처리기 등 무인 전력이 총 합세해 전투를 벌이는 개념입니다. 이 전투체계를 실현하면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상륙 작전이었는데 무인 수상정과 드론 편대가 돌격대로 적 해안의 소형 함정을 격파하고 상륙 병력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제2파로 무인 전력 지휘함이 다수의 군제 유령함과 해경 무인 항공기를 통제하며 진입했고 마무리는 상륙 기동 헬기와 고속 상륙정 등 위인 전력이 맡았습니다. 이미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거대한 유령함대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구현하는 유령함대를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확장 정책을 견제하려는 가운데 이 틈을 타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4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 19대가 대만 주변에서 포착되었으며 이 중 8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접근 수역인 24해리까지 근접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서 미국에서는 당장 미중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나 포탄을 만드는 미국의 생산력이 현저히 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해군력에서도 중국이 미친 듯이 군함을 건조하며 미국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이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수준 높고 빠르고 가격도 싼 군함 건조 능력을 미국이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미 해군 군함 조달 사업 수장이 한국조선 3사를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미 해군 산하 조직인 해군 시스템 사령부 톰 앤더스 해군제독은 한국을 찾아 한국 해군 함정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H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톰 앤더슨 해군제독은 미 국방부 최대 군사장비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기에 그를 한국에 보내 한국조선 3사를 방문해 건조 능력을 파악하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조선소를 둘러보고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미 CNN은 미 해군 수뇌부가 미국 조선소가 중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한국에게 미국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맡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소식에 한국보다 일본이 한화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 조선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90%를 점유하면서 싹쓸이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군함 건조를 일본에게 맡긴다면 일본의 죽은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일본의 조선업은 몰락해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기는커녕 자국의 군함도 건조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세계 최강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은 1980년대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었지만 최근 기술자가 10,000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한국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이 전세계 발주량의 40%를 수주할 때 일본은 겨우 7.6%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일본의 조선업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배의 품질 또한 형편없었는데 몇 해 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들이 두동강이 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군함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 해상자위대 쿠라마 호위함이 한국의 컨테이너선 카리나스타와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통행 관제소의 실수로 카리나스타에게 중앙선 침범을 지시했고 건너편에서 오는 쿠라마 호위함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이 20여 명도 안 되는 상성 카리나스타는 데미지 컨트롤을 잘해서 화재 등 재난 대처를 잘했는데 일본 구축함 쿠라마함은 불에 타며 배 선수 부분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쿠라마함의 내구성은 한국의 상선보다도 못했습니다. 또한 쿠라마함은 1991년에도 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소형 유조선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2009년에만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 충돌 사건이 무려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왜 충돌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본의 레이더 기술까지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이 요청하면 하겠다고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근 한국 조선업의 놀라운 소식이 일본을 완전히 기죽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25일 HD현대가 사우디와 손을 잡고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들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날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인 아미라 프로젝트를 50억 달러, 한월에 약 6조 4천억 원 규모로 수주해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에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선박 엔진 공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작 엔진 공장은 사우디 동부 주바일 인근 라스 알카이르 지역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15만 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되는데 이 공장은 2025년부터 본격 가동돼 연간 선박용 대형 엔진 30대, 중형 엔진 235대, 선박용 펌프 160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우디 합작해 건설하는 중동 지역 최대 조선소 IMI 조선과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IMI 조선소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도 추진할 예정인데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에서도 군함을 건조하며 전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을 찾아 약 20시간을 머물며 4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노골적인 일본 패싱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우디 빈살만은 한국에게만 거대한 투자를 하며 일본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값싸게 배를 건조하며 한국의 조선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계 조선업에서 한국이 중국을 제압하는데 사우디가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부탁하는 러브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군함 수출에서도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와 기술력 향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한국 K2 PL 전차를 강화할 기술은 무엇입니까? 폴란드의 대표적인 군사매체 디펜스24가 21일 이성 현대로템 군수사업 담당 부사장과 K2 전차 기술의 폴란드 이전에 대해 인터뷰한 보도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펜스24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탱크의 높은 효용성에 대해 입증되었다며 현대자동차 그룹의 일부인 현대로템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구현할 장갑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 인터뷰 방송은 이러했습니다. As we see in Ukraine, the role of MBT in the battlefield is very important as always. And compared to the past, there are several elements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For example, rather than the armor protection, we need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and we need the cooperative operational capability based on the digital system, and we need agile mobility and more accurate and powerful firepower. K2 has the world's best digital system, and its mobility and firepower is world-class. Hyundai Rotem hope that we will complete the world's best MBT together with PGZ Group. And Hyundai Rotem is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MBT, being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and utilizing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of Hyundai Motor Group. And the R&D focuses are on several areas, including the hydrogen energy fuel cell, stealth func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unmanned system, and improved armor, anti-drone system, 130mm main gun, and the most advanced battlefield management system.
As you know, there are key elements for the very useful, effective main battle tank. Those are mobility, firepower, and protection system. And as a member of the Hyundai Motor Group, we can cooperate and utilize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of Hyundai Motor Group, especially on the mobility. Hyundai Motor Group has invested tremendously on the future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unmanned system, energy for the future weapon systems, such as next generation main battle tank. We will work with the Hyundai Motor Group Research Center, and we will utilize the hydrogen energy fuel cell and the unmanned system and the mobility and other areas. 현대로템은 지난 16일 K2 전차 6대를 폴란드에 넘기며 올해 예정된 28대를 3개월 앞서 모두 납품했고 2024년에 56대, 2025년에 96대 등 총 180여 대를 한국에서 생산해 납품할 예정입니다. 1차 계약한 180대는 긴급 소요 불량으로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버전을 최소한의 설계 변경으로 납품한 모델입니다. 이후 820대는 폴란드형 모델 K2PL로 공급될 예정인데 무려 15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폴란드 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K2PL은 폴란드가 원하는 사양을 적용하고 현대로템에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320대는 국내에서 생산돼 납품되고 나머지 500대는 현지 생산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K2PL에는 원격 조정 기관 총탑과 함께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K2 전체 방어를 강화시킬 대전차 로켓 및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이 더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장 체계와 방어 체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만을 기대했는데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은 폴란드를 흥분시킬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K2 전차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첨단 기술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로봇과 무인 체계에 대한 놀라운 투자가 큰 주목을 받고 있기에 폴란드는 K2PL에 현대자동차의 신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환호했습니다. 이 영상에 이희성 부사장의 인터뷰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로봇이 등장하자 폴란드 네티즌들은 브라보, 폴란드군을 돌봐줘.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우주에서 동양인이 나오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립니다. 나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외계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로봇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현대자동차의 미래 기술로 K2PL이 어떻게 진화할지를 기대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일 중장기 사업 전략 발표에서 10년간 109조 원을 투자해 2030년에는 전기차 200만 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로봇 사업을 위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지난 8년간 200여 개 스타트업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며 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에 앞서가는 전략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 이런 기술을 통해서 미래 첨단 무기까지 만든다는 숨겨진 전략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K2PL을 비롯해 K3 전차에 최첨단 기술을 얻는다고 했는데 폴란드는 K2PL을 자국에서 생산하며 K3 전차 개발에도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거 구입한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빨리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K3 전차 때문일 것이라고 됐습니다. K3 전차에는 고출력 레이저 대포와 드론까지 탑재되어 주변 정찰 및 미사일 공격을 지원하고 스텔스로 변신해서 적의 레이더에도 탐지가 안되도록 설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K3 전차가 실전 배치되면 전차 강국 미국, 독일, 러시아를 뛰어넘는 최강 전차 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K3 전차에 결합되어 운용되는 현대로템의 미래 무기에 폴란드는 주목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랍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기동 트랜스포머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도로에선 4개의 바퀴로 달리다가 험지에서는 2발로 이동하는데 양쪽의 기관총과 소구경 로켓포가 장착되어 놀라운 기동력과 공격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강철로 되어 있어 웬만한 소총에 끄떡없는데 미사일이나 RPG-7과 같은 대전차 무기를 맞춰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나 장갑차보다 굉장히 작아서 명중시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로봇을 보고 마치 공상 과학 영화나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트랜스포머 같다고 했는데 개발진의 게임 메탈기어 솔리드에서 실제로 영감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 로봇은 2021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3년 후인 2026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지난 2005년부터 무인 차량 개발을 시작했는데 현대로템이 개발한 대표적인 무인 차량은 전기로 가는 HR 셰르파입니다. HR 셰르파는 6년 전기 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 능력 등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는데 경호 경비, 감시 정찰, 물자 환자 후송, 폭발물 위험물, 취급 탐지, 특수 임무 등 어떤 장비를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다각도로 계열화가 가능합니다. 현대로템은 HR 셰르파를 개발해 쌓은 기술력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고 운영할 수 있는 2톤 이하 원격 무인 운영 차량입니다. 주약 한 4km까지 탐지가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돼 사용자가 원거리에서도 별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GOP, DMZ, 해안지역과 같이 광범위한 경계지역의 정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이 미국 연구소 뉴호라이즌 스튜디오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4개의 발에 바퀴를 장착한 도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스는 바퀴로 달릴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땐 사적 보행으로도 이동하는데 산악지역에서 감시 정찰은 물론 화력 지원, 부상자 후송과 물자 수송, 폭발물 탐지 및 제거, 심지어 달 탐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K2 전차에 이어 K3 전차를 개발하면서 이와 함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미래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가 만약 K3 전차 개발을 함께 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생산 단가가 떨어져 더 낮은 단가에 생산 및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를 교두보로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면 앞으로 나토 표준 전차는 한국산 전차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장에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법한 무기들이 대결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그 무기들을 만드는 방산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1000대 이상의 탱크가 필요합니까? 폴란드는 전차를 외국에서 도입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갑 부대의 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기계화 부대와 함께 탱크는 우리 군대의 핵심입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2022년 초까지 폴란드군이 아마도 13개의 기갑대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약 300대가량의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로부터 전차를 더 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주었지만 폴란드에는 새로운 유닛의 씨앗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며 이는 K2 전차와 에이브람스 전차로 새로운 기갑부대 진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기갑부대용 주력전차 총 1366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366대는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고 1000대가 한국산 K2 전차라고 했습니다. 기갑부대 확장은 증가하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려는 곳으로 K2 전차와 같은 현대식 탱크가 제공하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전차를 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K2 전차와 에이브럼스 전차를 들여와 무려 1600대의 전차를 운영하겠다는 놀라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나토 육군 주력 전차로 독일산 레오파드2를 통일해서 사용하는데 다 합쳐도 200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는 이에 맞먹는 숫자의 전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유럽은 물론 폴란드 내에서는 이렇게 많은 물량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 가능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탱크를 생산하는 유일한 국가이지만 생산량이 연간 평균 15대에서 2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생산량은 늘린다고 하지만 만약 독일이 많게 잡아 연간 30대를 생산해 폴란드에 납품한다고 해도 1000대를 다 납품하려면 33년이나 걸리는 큰 물량입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일을 한국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전차 1000대를 계약하면서 긴급 소요 물량으로 먼저 180대를 계약하고 이미 28대를 폴란드에 조기 납품했습니다. K2 전차 연간 생산 능력은 원래 50대 정도였는데 최근 생산량을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한 폴란드 현지 생산까지 추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엄청난 속도로 1000대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024년까지 180대, 2030년까지 450대 전차를 만들고 나머지 370대는 폴란드에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불과 8년 만에 1000대를 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이 원대한 계획은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으면서도 일부 국가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27일 폴란드와 함께 러시아 국경을 마주하고는 리투아니아가 어떻게 기갑부대의 능력을 구축하려는지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트 연안 국가들이 탱크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되살아났다며 현재 리투아니아가 이런 계획에서 가장 구체적이라고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최근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노르웨이 주문량과 거의 동일하게 54대를 원하면서 박서 계열 차량이나 펜자우비츠 2000 포병 시스템과 같은 리투아니아 군대를 위한 다양한 무기를 영구적으로 공급하는 독일과의 긴밀한 관계로 노르웨이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나토군의 자국내 주둔까지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독일군이 들어올 것이므로 독일 전차 도입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독일 전차를 선택하면 배달 날짜는 언제입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생산량을 증가시켜도 아마도 10년 안에는 인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중간 해결책은 중고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생산하는 미국 GDLS의 경우도 미군, 폴란드, 루마니아 등을 포함해 주문이 몰려서 결국 중고를 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를 선택한다면 비록 아직 유럽에 이를 쓰는 국가가 없지만 폴란드 생산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현대로템의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 리투아니아가 원하는 54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폴란드 네티즌은 K2는 기자가 지적한 대로 유럽에서 우리 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시설만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생산 라인 점유에 관해서는 리투아니아인들이 가장 빨리 K2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에 K2 전차 생산 라인이 만들어지면 리투아니아 같이 독일산 전차를 빨리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생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 전차와 레오파드, 에이브럼스를 놓고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방산 전시에 참여한 체코 군사 관계자는 인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인 밀란 미쿨레스키도는 인터뷰에서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또는 2AA 모델은 구매에서 인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폴란드가 한국 K2를 신속히 인도받는 것과 대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체코 현지 언론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르웨이 전차 구매 비교 테스트 시 일부 K2 성능이 레오파드보다 앞섰던 점이 보도되고 있다며 체코 국방부의 신형 전차 구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독일, 한국 기업 간 경쟁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들과 경쟁에 자신 있는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해외 시장에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2 및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는 단종된 상태였지만 K2 전차는 유일하게 양산 중인 전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는 K2 전차, 차량용 장갑차, 장애물 개척 전차 등 우리 군의 주력 장비들을 만드는데 최근 극바동하고 있는 라인메탈사의 공장과 너무나도 비교되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일자로 길게 늘어선 차량용 장갑차 생산 라인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과 유사한 흐름 생산이 적용돼 속도감 있는 제작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량 하단부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차체를 180도 돌려 뒤집어주는 설비 등 높은 자동화 수준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지난 40여 년 동안 축적한 고도의 기술력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최첨단 자동차 생산 기술 노하우가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며 최초 조립 단계부터 최종 품질 검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최적화를 이뤄 신속하고 품질 높은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무기 제조업체 라인메탈사의 공장에는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보였는데 오래된 생산 방식으로 숙련된 인력들이 공을들을 천천히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독일의 엄청난 속도가 차이 난다고 했는데 결국 품질에서도 차이가 난다며 이것이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라인메탈이 만드는 대당 200억 원대의 가장 비싼 장갑차 푸마 장갑차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 연방군 훈련 과정에서 푸마 장갑차에 일제의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크리스틴의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급히 추가 구매를 중단시키고 당장 라인메탈은 푸마 장갑차를 수리하라고 큰소리셨습니다. 람브레히트 장관은 푸마 장갑차의 최근 고장은 혹독한 타격이라며 장갑차가 견고한 것으로 증명될 때까지 추가 구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지난 2021년 차륜형 보병 전투 장갑차에서 독일 라인메탈사의 박서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라인메탈은 그 기세를 몰아서 추가 도입하는 장갑차 사업에서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에 대항해 링스 KF-41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에 현재 공장을 세워 박서 전투 정찰차를 생산하는 라인메탈이 레드백의 하나보다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 ABC 뉴스가 독일의 링스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링스 위에 올라가는 독일산 랜스 포탑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여기에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나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체계 설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설사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급상승하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AB뉴스는 이외에도 박스의 타이어도 유럽에서 생산된 맞춤형 타이어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탑에 사용되는 기관포 포탄도 독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기술적인 결함들 때문에 차세대 전투 정찰 차량 박스의 출시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장갑차 사업을 축소하면서 오랫동안 공유들인 레드백 수출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레드백은 호주 말고도 인도에서 노후된 2500대 장갑차를 대체하는 사업에서 도입하려 하고 있고, 폴란드에서도 레드백을 현재 테스트하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폴란드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폴란드 레드백 테스트 팀을 인터뷰했습니다. 테스트를 담당했던 팀원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레드백을 칭찬하며, 이들은 레드백 시스템들이 현대적인 네트워크 중심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무기 시스템의 직관적인 작동은 물론 야간에 차량의 모든 조명을 완전히 끄고 이동해야 하는 등화 간제 모드에서도 수동 열상 장비를 이용해 자유롭게 험한 지형도 이동할 수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며 레드백의 성능을 격찬했습니다. 이 팀을 이끌고 동체 제3 기계화 대대 지휘관을 맡고 있는 크시슈토프 하넥 중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드백의 도입은 폴란드 지상군이 21세기형 군대로 변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뜻하며, 레드백은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보병 전투장갑차 BWP-1과 비교해봤을 때 최소한 50년 이상의 시간을 뛰어넘은 물건이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